이곳에서는요, 이런 단순히 먹고 즐기는 관광 산업만 발달한 것이 아니고요. 제약 산업, 또 식품 산업, 또 뿐만 아니라 교통통신이 발달했습니다.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와 커피를 재배해서 번 돈으로 유럽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통신 기술을 발전시켜서요. 가장 처음 유럽과 이렇게 통신을 한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또 라디오 송신탑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게 세우고 비행 산업도 발달하고,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어떤 그런 과학 기술의 발달이 이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질학 박물관도 세우고요. 또 프랑스 사람들도 이곳에 전략적으로 진출해서 인도네시아 지역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좀 괜찮은 집안에서는 여름 휴가 때 이 인도네시아를 쭉 자바를 횡단하는 열차를 타고 가족끼리 스터디 여행, 수학 여행 또 하는 코스로도 이곳을 많이 활용합니다. 축제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연중 서늘하기 때문에 어느 계절에 가시든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지리적 상상력을 내놓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반동회의라고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1955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독립하고 싶은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들끼리 뭉쳐서 우리 독립, 자주 하고 싶다. 우리 자치하고 싶다. 그래서 이 미국에도 소련에도 유럽에도 속하지 않는 그 식민 지배 받았던 제3세계 나라들이 똘똘 뭉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 최초의 비동맹 회의예요. 당시에 세계는 1세계, 2세계, 3세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소련에게 줄선 2세계 사회주의 국가들, 그 다음에 영국과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한 1세계, 그리고 나머지는 3세계로 이렇게 퉁쳤는데요. 이것이 소련이 무너지면서 딱 1세계, 2세계로 1세계, 3세계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 또는 선진국, 후진국 또는 영어로는 글로벌 노스,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남북 이런 구도로 세계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세계관이요. 어떤 정확한 어떤 경제학자들이 쓴 글에도 보면은 지도에도 보면 이 남북을 나누는 이 선이요 굉장히 뚜렷해요. 그런데 호주는 항상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잘 사는 북부에 속해요. 남반구에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엉터리 이 지역 구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넘어설 필요도 있고, 또 이제는 영국이나 서구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이나 뭐 이런 동남아에서도 잘 사는 나라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거가 없습니다. 세계를 그렇게 단순하게 선후진국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반동입니다. 1955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가 묻힐 수도 있었지만 반동이라는 곳이 유럽인들이 아끼는 어떤 꿈의 장소였고, 교통, 통신, 문화가 발달했고, 특히 언론인들이 이런 뉴스를 타전하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로 확 퍼졌고요. 역사책에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에 굉장히 큰 어떤 이정표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그 비동맹 회원국이 거의 전 세계에서 10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속해 있게 되고요. 60주년 기념 회의도 굉장히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 왔고요. 이쪽 지역에서 옛날 자기네 정치주자들이 와서 걸었던 거리도 걷고 묵었던 호텔도 묵고, 그래서 이 반동회의 유산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때 반동회의를 했던 수카로나라는 이 지도자도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성대하게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이 반동회의는요 단순히 어떤 제3세계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꿈의 원형같이 그렇게 인식되고 있고요. 이 반동회의에 참여한 나라들이 점점 확대돼서 제3세계가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고 진화되는 중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반도를 이렇게 걷다 보면요, 거리 이름도 아시아 아프리카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정말 세계사의 현장이고, 우리가 유럽만 갈 곳이 아니라 이런 인도네시아 반도 같은 곳을 가게 되면 저절로 세계사 공부가 된다. 그리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왔던 곳이다. 심지어 여러분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여기 왔고요. 주석도 또 일본의 아베 총리도 멋쩍은 악수를 하면서 반둥에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복 밀집 공간이기도 하고, 또 꿈을 꾸게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평화롭게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할 수 있는, 화해를 하기에 좋은 그런 곳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요. 어떤 무역과 또 상업과 이런 어떤 문화의 중심뿐만 아니라 외교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끼리 연합한 아세안의 본부가 이 인도네시아에 있고요. 이 아세안뿐만 아니라 아이팩이라든지 여러 국제 기구들을 이렇게 포괄하는 그런 외교의 중심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는 굉장히 사람들이 행복하니까 이렇게 모두를 이렇게 포용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남아는 남한과 북한 동시에 수교하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 정리해드릴게요. 동남아 하면 이제 동남아 국가들 10개국이 뭉쳐서 아세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이꼴 아세안, 동남아는 아세안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아세안 국가들이 다 행복 밀집지역일 뿐만 아니라 또 미래가 굉장히 밝은 지역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행복 밀집지역 제3세계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내게 관심 있는 지역들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이요. 최근 굉장히 주목받고 있거든요. 여기 메콩 국가라고 합니다. 이제 메콩강이 흐르고 있는 지역 유역인데요. 이 지역이 지금 경제 성장률이 여러분 그냥 6, 7%예요. 평균.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침체되고 있고 또 그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타격이 큰데 여기는 오히려 역으로 베트남 같은 나라는 그 수혜자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콩강 유역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 여러분 좀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 선진국만 가서는 우리가 새로운 시장 개척이 어렵고요. 이런 제3세계 우리가 잘 몰랐던 낯선 지역에 여러분 가셔야 새로운 어떤 시장 발굴 될 수 있는 게 지정학적 제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들이 안 가는 데 가야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장 개척이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메콩강이라는 것은 저 중국에서 시작돼 가지고요. 미얀마, 또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까지 연결된 이 6개 지역을 지나는 6개 국가 지역을 지나는 국제 하천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강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인도네시아를 포함해서 이제 동남아 지역을 이렇게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 국가로 중국과 일본만 생각하는데 사실 지도를 조금만 돌려보면 어떻게 보면 이 아세안, 이 동남아 국가들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일 수 있어요. 정말 한 뼘만 우리가 조금 다가가면 언제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지역, 또 미래가 밝은 그런 지역입니다.